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혁신의 실행을 위해서 좌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설정된 좌표를 위해서 쉽고 빨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 제1의 경영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대학은 왜 존재할까요? 기업은 왜 존재할까요?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대학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재 이유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있으니까 교수를 모셔오고 교수들이 학생을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기업은 왜 존재하나요? 고객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돈을 벌지요. 정부는 왜 존재하나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존재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부의 고객입니다. 기업이, 개인이, 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런 고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이유가 고객이라면 당연히 고객을 위해서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최종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은 고객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경영을 할 때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이냐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고객이 만족하고 있느냐, 학생이 만족한 강의를, 대학 운영을 했느냐, 기업은 소비자가 만족한 제품을 사고 있느냐,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냐 하는 원하는 것을, 그리고 시기를 판단할 때는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어떤 높이로, 어떤 양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를 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부가 예산이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20억 수준의 내용의 품질을,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데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억만큼 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에 대한 고객 만족은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줄 거냐에 집중돼야 되고, 선택이나 실행이나 평가의 근본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은 고객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국민이 고객일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선거해야 되죠. 선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을, 고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바람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을 뽑지 못하는 현상이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변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 국민이 고객 중심의 경영을,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에 의한 평가입니다. 우리 일을 하고 나서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부분
일을 한 사람이 평가합니다. 공급자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체자가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가 평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관점에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물건을 만들었고 서비스를 제공했고 했을 때 그 서비스나 물건의 최종 사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객이 아닙니까? 국민이어야 되고 소비자여야 되고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소비자가, 학생이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일을 한 사람이 자체적으로 주체가 평가를 하는 것도 당연히 일부가 돼야 되지만은 최종적인 평가는 고객에 의해서 그것이 잘 됐느냐 못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객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고객 제일의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기관의 경우에 제가 코트라 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서비스 기관의 경우에는 일을 잘한다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업한테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느냐 하는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는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트라의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코트라의 존재 이유는 해외 수출을 도와주고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고 또 기업을 해외 수입업자를 만나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났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나서 협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결과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고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평가하는 것에 중심이 되고 그 플러스에서 최종적인 평가는 고객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흘러간다. 고객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고객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공급자로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내 의무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기업, 외면당하는 대학, 외면당하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일의 선택과 실행과 이런 모든 것이 고객 중심이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고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고객 만족의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된다. 고객 중심, 고객 제일의 경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고객은 언제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100% 만족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거든 간에 불만은 조금 크든 작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을 공급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객이 제기한 불만은 항상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시적 처리 시스템이 직원 수준에서만 있었을 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워치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위에서 보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 최종적인 정책적인 판단을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최종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만 처리기구 또는 정책 결정의 기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문제를 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만 된다. 그것이 고객 제일의 경영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과 중심의 경영입니다. 우리 그 주변의 사례를 보십시오. 정부든 기업이든 특히 지자체를 보세요. 전시 행정, 건수 중심의 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서비스가 무엇을 고객이 원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줘야만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관점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저 건수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트라 사장을 과거에 할 때 코트라에서 실적평가, 성과평가의 실적평가의 중심이 뭐였느냐 하면 주로 건수였습니다. 해외에 몇 사람이 몇 해에 걸쳐서 해외에 나갔느냐를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같은 데서 대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이유는 뭔가요? 자기가 만드는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또는 투자 유치를 한다면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고객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우리 물건을 최종적으로 수출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종결되는 겁니다. 목적이. 서비스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과거에 코트라에 갔을 때 몇 해, 몇 명이 해외에 갔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1000명이 나갔다 그러면 10% 증가해서 1100명이 나가야 10% 증가로 합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해외 바이어가 몇 명 만났느냐? 작년에 500명 만났는데 이번에는 600명이다. 그러면 또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만나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만나서 수출할 가능성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맞선을 볼 때 할아버지와 처녀의 맞선이라고 저는 예를 듭니다. 맞선을 보면은 같이 결혼을 할 의사가 있고 그리고 같은 수준에서 결혼할 여건이 된 사람이 만나야 맞선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맞선 보러 나갔는데 노인인 할아버지하고 맞선을 보게 한다. 성사될 수는 절대로 불가한 것은 당연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폭발할 겁니다. 이런 수가 있느냐?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불만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바꾼 겁니다. 과연 그것은 수단입니다. 가는 과정입니다. 몇 해, 얼마 갔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평가 요소는 되지만은 최종적으로 몇 사람이 수출을 실현했으며 수출을 얼마만큼 수출 실현이 됐느냐를 최종 평가 요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코트라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기업이 최종적으로 만난 결과 이후에 몇 번이고 다시 만나게 하고 몇 번이고 정보 교환하게 하고 중간에서 노력을 해서 수출을 실현시킬 때까지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의 AS라고 합니다. AS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서비스도 될 때까지. 그것이 바로 건수 전시 행정으로부터 성과와 실적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행정에 중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성과 중심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율과 경쟁과 책임성이 확보된 조직 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조직은 뭔가요? 조직은 바로 비전과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 분담 체제로 일을 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직을 그러면 CEO 입장에서 그 비전과 목표를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직의 대표적인 예가 뭔가요? 정부에 있어서 계급제입니다. 계급은 일반 직원부터 외까지 6가지 7단계의 계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급제의 장점은 뭔가요? 일사불란하게 지시하는 겁니다. 작은 조직의 경우에 지시와 통제를 주로 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지시하면 팍 돌아가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는
일사불란한 위에 사람의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가 복잡합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역량을 다 끌어들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자기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냐? 조직이 계급제는 안 됩니다. 계급제는 산무입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창의성이 없고 자율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급 위에 지시만 있으니까 줄이 있습니다. 줄. 4개 내지 5개의 줄만 존재하게 됩니다. 국장, 과장, 서기관, 사무관, 직원. 줄입니다. 그래 줄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줄에서 위에서 볼 때는 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계급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지시하는 것만 우선이 됩니다. 결과가 끝나고 났는데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줄이 있으니까 그 줄이 다 상을 받아야죠. 그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너무 말을 쉽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재수없는 사람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잘했을 때 결과를 상을 받고 잘못했을 때 자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급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은? 모든 개인이 자기가 해야 될 미션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자기 책임하에 그 업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잘 됐을 때 자기가 책임지고 잘못했을 때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수평적 조직이고 그게 대표적인 팀제입니다. 그래서 팀장의 책임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위에서는 조정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급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성과 중심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의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일을 잘했을 때 성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과 팀이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체계가 돼야 성과 중심의 경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직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조직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면 이제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목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 관리는 옛날부터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 관리자가 도입됐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목표 관리가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형식적인 목표 관리에 마치고 있습니다. 비전이 정해지면 목표가 설정되고 전체 목표가 설정되고 그럼 전체 목표가 설정되면 그 전체 목표를 핵심 성과 목표로 해서 지표로 해서 분류가 되고 분류되면 그 성과 지표에 따라서 목표가 배분이 되고 배분되고 나면 그 배분된 목표를 개인과 팀, 조직이 분담해서 끌어나가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과 관리에 있어서 목표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흔히 하는 MBO에 의한 경영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통합 경영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메인인 업무 관리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시스템. 그럼 메인인 업무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처리되면은 그 결과가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성과 관리 시스템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가 평가가 되고 나면은 바로 그것이 보상을 연결되는 보상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결과는 정보에 의해서 입력이 되고 분석이 되고 관리될 수 있는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연관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기계가 알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성과 중심 경영에 있어서의 마무리 안타다.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에 의한 통합. 그것은 바로 혁신을 완성시키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혁신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평가와 보상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하고 혁신 경영을 하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느냐를 알 수 있어야 바로 다른 길을 선택하느냐 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느냐 또는 다른 목표를 수정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성과지표가 되어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바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은 바로 성과지표 설계는 목표가 설정되고 그러면 그 목표 실행을 위해서 조직이 이루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에서 일하는 일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일이 실행이 되면 그 결과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평가 결과는 보상이 되는 일련의 성과지표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과지표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가능한 한 사람들은 성과지표를 많이 안 만들려고 높게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보수적으로 목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CEO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목표를 높여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절해야 할 거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또 성과 목표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성과지표를 설계할 때 성과지표의 그리고 성과 목표의 적절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적절성 유지를 위한 기본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관심은 CEO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직원 간의 성과지표 설계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CEO의 입장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EO가 성과지표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성과지표가 되고 나면은 이 성과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만약에 이 지금 성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말에 가서 일의 실행 결과를 받고 그것을 집계하고 평가하고 또 평가를 위한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 놓으면은 직원들한테 부담만 더 이루어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더 늦어지고 좋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된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계가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되게 하고 그래서 계량 지표는 바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코트라를 혁신시킬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상시 평가고 상시 평가 결과를 바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100개 되는 해외 무역관이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1등에서 100등까지 다 볼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당사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꼴찌에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전해서 등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시간 평가와 상시적 대응의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나고 또 평가가 이루어지면은 그 평가 결과는 엄정하게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보상은 뭔가요? 경제적 보상, 즉 보수를 올려주는 것. 잘한 사람이 더 많이 받고 못한 사람이 덜 받는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또 하나는 바로 인사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인사에 의한 보상은 다음 시간에 더 인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바로 혁신 실행에 있어서 5가지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혁신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인사를 어떻게 가야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혁신 실행에 완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